어느덧 가을도 끝물에 접어들고 있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인데 왜 저도 살이 찔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저도 구독을 누르고 사연이 올라오면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듣다 보면 제 지난 상처가 깊은 곳에서부터 불쑥 올라와서 우라통이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듣지 않고 지내다가 그럼 내 사연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앞으로 듣기 쉬워질 것 같아서요. 한번 생긴 상처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하는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제 사연을 적어보내며 조금은 약을 바르고 훌훌 털어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 인생 최악의 결혼 생활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남들처럼 평범했어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결혼을 결심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때의 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딴 사람처럼 느껴지지만요. 저는 대학에서 미술 서양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제 작업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저는 외국어로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생각하니 참 꿈도 많고 열정도 많았던 시기였네요. 그러다가 학원 동료가 자기 멋대로 소개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동료와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자리에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그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씨, 누구예요? 우리 둘만 밥 먹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내 친구가 소개팅 좀 해달라고 성화여서 미안해요. 미리 말하면 한나씨가 싫다고 할 것 같아서 한 번만 봐줘요. 그리고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과 불편한 동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워낙에 웃는 상이고 어색하지 않게 혼자서 말도 잘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규예요. 한나씨 맞죠? 네, 김한나입니다. 이름이 정말 얼굴만큼 예쁘세요. 네? 아니에요. 겸손하기까지 하시네. 하나만 하세요. 저랑 동갑이시라고 들었는데. 야, 근데 정희야, 넌 이제 가도 되지 않겠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제 동료를 쫓아내서 동료는 못 이기는 척 가버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유학 준비 중이었고 연애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건 아니죠. 근데 내년에 갈 생각하고 있어서 준비할 게 많네요. 그럼 그냥 가시기 전까지 친구처럼 지내요. 전 한나씨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제가 오다 가다 한나씨를 봤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고요. 그러셨구나. 그럼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말 놓고 친구처럼 지내자. 저는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친구치고는 너무 자주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익숙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연락했던 적은 없어서 먼저 연락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받기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놀란 마음에 달려갔더니 그 사람이 그 사이 살도 쭉 빠져서 힘없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아니, 너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죽는 줄 알았어. 지금 농담이 나와? 나 괜찮아. 급성 위험이래.
내일 모레 퇴원할 수 있을 거야. 아, 나 진짜 혼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너 보니까 다 낫는 것 같다. 부모님은 왜 안 오셨어? 아, 우리 엄마 아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잖아. 아, 지금 제일 바쁜 시기라서. 아, 연락드리면 오지도 못하고 속상해 하실까봐 연락 못했지. 아, 한나, 네가 나 간병 좀 해주면 안 돼? 아, 그래, 알았어. 그때 저는 그 인간이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보살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간병을 하면서 그 사람과 더욱 가까워졌고 코가 깨어버렸네요. 퇴원 후에 그 인간과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 인간은 당시에 중견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저에게 연락을 하고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달콤한 말도 잘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다정하고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어서 언제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겠나 하는 착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만나고 그 인간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려던 뉴욕에 있는 대학원 중 한 군데서 불합격 소식을 들은 터라 마음이 많이 약해진 시기였습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내심 결혼으로 도망을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 시기에 딱 청혼을 받았으니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야, 너가 결혼 후에도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게. 결혼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아직 28 젊은 나이니까 나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듣는데 바보처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기 전에 우선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한나야, 너 유학은 어쩌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는 반대야. 결혼하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빠도 엄마 말에 동의한다. 우리 딸 아직 시집 보내기는 이르지. 제가 얼마나 제 꿈에 열정적이었는지 아셨던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을 납득하지 못하셨어요. 그런 친정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에 씌여도 단단히 씌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후회뿐이네요. 한나야, 그럼 일단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만나볼래? 그럴까? 그러자. 내가 너희 부모님 만나 뵙기만 하면 바로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나 믿지? 믿지, 그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당시 제가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고 계신데 저는 철없이 그 인간의 부모님을 만나러 시골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시댁 어르신들은 저를 예뻐하시고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라고 성하셨어요. 그리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저희는 예식장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으시고 상견례 자리를 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제 결혼을 승낙해주게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신혼집을 해주실 형편이 되고도 남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힘으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한 고집 하는지라 그때는 그렇게 하면 친정 엄마 아빠가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은근히 도움을 받자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한나야, 그러지 말고 그냥 장인어른이 해주신다는 집 들어가서 살자. 난 그러기 싫어. 우리 힘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못마땅해 하는 거 알지? 난 꼭 인정받고 싶어. 어차피 결혼하기로 했는데 뭐 이미 인정하신 거 아니야? 그냥 아버님이 해주신 곳에서 살자. 나 지금 전세로 사는 빌라 보증금 빼도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한참 고심을 하다가 제 고집에 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제 명의로 이미 구입해 두셨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확실히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소꿉놀이 하듯이 오순도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더니 연애 때처럼 죽고 못 살 것처럼 굴지 않고 티가 날 정도로 뜨뜻미지근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던 미술학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도 회사 일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거든요. 여보, 그럼 우리 카페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때? 나 베이킹도 할 줄 알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되니까 컨셉만 제대로 잡으면 금방 성공할 거야. 어때? 카페? 그거 괜찮다. 젊은 부부가 카페 하면 보기에도 좋고. 야, 한나야, 나 왠지 필이 빡 왔어. 야, 우리 카페 하자. 나 지긋지긋한 영업사원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 남편은 결혼 후 오랜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서 저에게 신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먼저 따자. 당신 커피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거 있어? 난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당신은 일단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바리스타 자격증 따러 다녀. 나는 주중에 알바하면서 커피도 배우고 디저트도 만들면서 시장 조사 좀 할게. 그래, 그러자. 그렇게 남편과 상의 끝에 둘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빵이나 과자를 굽는 베이킹이 취미였거든요.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과 살 때도 제가 직접 레시피를 찾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빵이나 쿠키를 구웠습니다. 구워서 가족들과 나눠 먹고 남은 건 동료들에게 나눠주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동료나 친구들이 저에게 디저트 카페를 차리라며 칭찬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경험 덕분에 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살던 지역의 유명 디저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만들고 빵도 만들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빵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맞춘 상태였어요. 남편도 저보다는 늦게 따기는 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자신감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여보도 알다시피 요즘은 컨셉이 중요해. 나는 내가 손수 다 인테리어까지 하고 싶어. 물론 처음부터 큰 데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넓혀가자. 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말하면 남편도 웃으면서 그러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젊은 패기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저와 안면이 있던 은행원 여자가 저를 보고 밝게 웃어줬어요. 남편분이신가 봐요. 축하해요. 그러자 제 남편이 은행원 여자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넋이 나가 있어? 아니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대출 상담 좀 받으려고요. 그날 그 남편의 표정이 무슨 의미인 줄 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네요. 그저 카페를 차릴 생각에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고 카페를 구할 때까지 온전히 다 제 몫이었어요.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파이팅이 넘치는 상태였죠. 남편은 카페를 열고 나서 제 의지와 열정에는 전혀 못 미치게 행동을 했습니다. 카페 운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사실 저는 조바심이 났거든요. 꼭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코 파는 거야? 손님들 오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아무도 없잖아. 심심하다. 야, 한나야,
야, 우리 망하면 어떡하냐? 이상규,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여기 망하면 우리 다 끝장인 거 몰라? 그럼 당신 나가서 다른 일이라도 구하던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겨우 따고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한나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희 부모님 우리 카페 차려줄 능력 충분히 되잖아. 이것보다 더 큰 곳도 차릴 수 있었을 텐데 꼭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야 했어? 참 고집 세다 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뭐? 나 때문이야? 같이 잘 살자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당신도 알잖아. 나 꿈도 접고 우리 엄마 아빠 당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정말 이럴 거야? 열심히 좀 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제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울고 있는데 남편은 보기 싫다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더 서러운 마음에 저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왜 그렇게 감정의 동요가 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당시 제가 임신을 해서 더 심했던 모양이었어요. 임신을 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카페를 열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이 났는지 저희 가게 손님들이 늘어갔어요. 제가 인테리어를 많이 신경 썼거든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본인들 SNS에 올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네요. 저는 무엇보다 손님들이 카페가 예쁘다고 말해주고 커피와 제가 만든 디저트를 남김없이 먹은 접시를 보면 어찌나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지만 남편과 저의 사이는 삐그덕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 때는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출도 잦았고 외출을 했다 하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디야? 원도 보러 간 사람이 왜 올 생각을 안 해? 나 지금 바빠. 끊어. 그날도 남편은 외출하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저는 혼자서 평소 좋아하던 초밥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리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벌써 2달째 생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일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모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더니 2줄이 뜨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하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가게가 안정이 된 상태도 아니었고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제가 남편이 하는 짓이 밉게 보이고 예민했던 것 같다는 반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려줄지 속으로 이런저런 연습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과 저를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연락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와서 계속 저 혼자서 커피를 내리고 디저트를 준비하던 와중에 저희 카페에 종종 커피를 사러 오던 근처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저에게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자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봐요. 네, 그 원두 사러 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근데요.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뭔데요? 하긴 저도 남편 외도 때문에 고생해본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순 없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회식하고 집에 가던 길에 남자 사장님을 봤거든요. 우리 남편을요? 근데요? 근데 남편분이 웬 여자랑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쳐다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사진 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 주거래 은행의 은행원이 남편과 함께 거의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저는 갑자기 온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배까지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저는 구급차에 타고 있었어요.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혈을 하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발 유산만은 아니기를 바랬어요. 다행히 유산은 아니었고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임신 8주차세요. 그 임신 초기라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하혈은 했는데 그 아기 집은 이상이 없네요. 그래도 지금 좀 무리를 하셔서 안정 취하셔야 해요. 네, 저 퇴원해도 되죠? 하루 입원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당장 카페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바로 카페 문을 닫은 후에 미용실에 갔어요. 저에게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여준 미용사에게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용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미용실도 마감을 하는 중이었어요. 아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괜히 말했나봐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사진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여자 땡땡은행 은행원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제가 도움드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소문 안 나게 할게요. 잘 해결하세요. 고마워요. 저는 그날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디야? 이제 가려고.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내가 오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쏟아지는 눈물에 목이 메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끄끄 소리만 내자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울고 난리야? 지금 간다고! 짜증나게 진짜... 끊어! 저는 정말 미칠 듯이 분노했지만 그래도 뱃속에 아이를 봐서 남편을 잘 타이르고 없던 일로 해줄 생각까지 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도 한참이 지나서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왔니? 먼저 자고 있지. 왜 기다리냐? 어디 갔다 온 건데? 그 친구 만났어. 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나 응급실 갔다 왔어. 뭐? 왜? 그리고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사색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임신했어? 임신했다. 이 나쁜 놈아. 왜 하필 지금? 남편의 반응에 저는 폭주기관차가 돼버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년이랑 더 놀아놔야 되는데 내가 임신했다니까 불안해? 그러자 남편 동공에 지진이 오더라고요. 그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년 내가 모를 줄 알아? 은행 그년이랑 너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다 알아. 바람 피우려면 몰래 피우지, 이 파렴치한 놈아. 저는 그때부터 이성을 잃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기습적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년이 보낸 메시지가 바로 뜨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상간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잘 들어갔어? 와이프는 자고 있나 봐? 안 잔다, 이년아! 어머, 뭐야? 이 뻔뻔한 거사. 너 언제부터 내 남편 만난 거야? 야, 내가 딱 말할게. 한 번만 넘겨줄 거야. 내가 임신했거든. 이 아이만 아니었으면 너 그냥 잡아 족치고 이혼하면 되는데 아이가 불쌍해서 그건 안 되겠다. 앞으로 또 내 남편 만나면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 알겠어? 너무 흥분하셨네요. 제가 나중에 오빠랑 잘 말해볼게요. 끊습니다. 그렇게 상간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핸드폰을 가져간 후에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넌 진짜... 애가 왜 그러냐?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렇게 해야 했어? 뭐?
넌 이 와중에도 그년 걱정이야? 제발 정신 차려. 너 이제 한 아이의 아빠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아빠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전화 내놔. 그년한테 내가 다시 확실히 말해야겠어. 저는 그리고 남편의 전화를 뺏으려고 본의 아니게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확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뛰쳐나가버리더라고요. 쓰러진 저는 다시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를 보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려간 병원에서 유산이라고 했어요. 유산한 걸 알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붙잡을 이유도 없었어요. 제 안에는 남편과 남편의 상간녀 은행원을 향한 복수심만 끌어올랐습니다. 하루 입원을 권유해서 저는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바로 친정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이서방은 그놈은 어딨어? 엄마가 화가 나서 말하셨고 아빠가 진정하라고 하셨어요. 애 놀랐는데 진정해. 한나야. 아휴. 엄마 아빠 난 괜찮아.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외도 증거도 있으니까 소송할 거야. 미안해요. 아니야. 그래.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놈한테 상처받고 참고 사냐. 이혼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나 복수할 거야.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퇴원을 한 후에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상간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제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는지 상간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남의 직장에서 소란 피울 생각하지 말고 카페 가서 일이나 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다음 고객을 부르는 상간녀를 보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송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밥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던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에 상간녀에게 받은 치욕스러운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뛰쳐나가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페인트 가게에 들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페인트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 한나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빠, 저 페인트 한 통만 가지고 갈게요. 페인트? 페인트는 왜? 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작은 페인트통 하나를 들고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은행 영업이 끝나기 30분 전에 상간녀가 일하는 은행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제 차례가 됐어요. 사람들이 없어서인지 아주 뻔뻔하게 희죽거리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고객님, 오늘은 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적금 통장 좀 만들려고요. 적금 통장이요? 대출금도 있으신데 적금 통장은 좀 무리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야 실적 오르고 좋죠 뭐.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단 페인트를 들고 가기는 했지만 저도 그걸로 뭘 하려고 작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년의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은행원녀는 이것저것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 안 해. 내가 네 실적 올려주는 짓을 왜 하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간녀 눈이 횟가닥 돌더라고요. 그리고는 작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너 애도 유산했다며? 야, 오죽하면 네 남편이 나를... 저는 상간녀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페인트통을 열어 제낀 후에
빨간 페인트를 상간녀 머리 위로 쏟아 부었습니다. 아주 가관이었어요. 상간녀는 이성을 잃고 욕을 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친 게 누군데 나더러 미친년이래? 내 남편이랑 놀아난 년이 뭐? 저는 그년의 머리카락을 쥐어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경찰에 신고하라며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여자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변에 있던 은행원들과 경호원들이 와서 뜯어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고객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경찰 부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가방에 있던 내용 증명을 저를 말리던 은행원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 말하라고. 누가 죄 지은 년인지 이거 보라고. 대개 은행에서 낯짝 두껍게 일하고 있는 이 여자 내 남편이랑 놀아난 년이야. 기만도 이런 기만이 어딨어? 야, 뭐? 유산이 뭐 어쩌고 어째? 그래, 나 이제 잃을 것도 없는 년이야. 이게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너 상간녀 소송 진행 중이야. 저건 내용 증명이고 법원에서 보자. 제가 던진 내용 증명을 훑어보던 은행 과장이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뒤집어 쓴 상간녀는 과장의 손에 들려있던 내용 증명을 뺏으려고 야단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난리 속에서 은행 고객들은 업무를 다 마치고 간 후로 은행에는 은행원들과 경호원뿐이었어요. 제가 던진 내용 증명을 살펴보던 은행 과장이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상미씨, 이게 사실이야? 빨간 페인트를 머리부터 뒤집어 쓴 상간녀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저 진짜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 남편이랑 같이 있는 사진도 있어. 그거 내가 여기 은행에 다 뿌릴까? 그러자 상간녀가 그러지 말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조용한 은행 내부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는 과장에게 직원 관리 잘하라고 쏘아 부은 후에 유유히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업무 방해로 신고를 하겠다느니 난리를 피우던 상간녀도 쪽팔린 건 아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한동안 길에 있는 벤치에서 넋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우걱우걱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싸울 일이 많으니 기운을 차려야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 집에 오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희 엄마 아빠에게 대못을 박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몇 번이나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짐을 내던지며 나가라고 했어요. 이 더러운 놈아, 나가! 여기 내 집이야!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달았는지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야, 한나야, 내가 미쳤었나봐. 여기가 내 집인데 가긴 어딜 가. 장인어른 장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장인어른,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뭐? 무슨 개소리야?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짓 한 적이 없는 양반이야. 이서방, 아니 자네, 난 처음부터 자네 마음에 안 들었어. 개뿔도 없는 게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워? 우리 한나가 결혼하고 혼자서 힘들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나만 하는 법 없다더니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단 말 알지? 자네를 어떻게 믿어? 나가게, 나가! 장모님, 한나야,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전 남편은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정말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었어요. 참다 못한 저희 아버지께서 전 남편에게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나가게! 이게 무슨 짓이야? 협박하는 거야 뭐야? 나가!
저희 아버지가 등치도 크시고 워낙에 맷집이 좋은 분이거든요. 화가 나셔서 그런지 더 기운이 좋아지셔서 아빠가 한 손에 남편을 움켜쥐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질질 끌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게. 그렇게 남편을 내쫓은 후에 저는 든든한 저희 친정 부모님 품에 안겨서 또 한참을 힘없이 울었네요. 그리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얼마 후에 저도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놈이 은행원 말고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여기저기 얼마나 흘리고 다닌 건지 그쯤 되니 눈물도 나오지 않고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런 생양아치 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했던 건지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숨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희 부모님에게 불효를 할 수는 없었기에 힘을 냈습니다. 소송 때문에 법원에서 만난 은행원과 전남편은 전남편이 상간녀 외의 여자도 만났다는 사실을 두고 둘이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더라고요. 은행원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상규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이프보다 날 더 사랑한다며. 근데 나 말고도 딴 년이 있었어? 야, 너랑은 정리하려고 했잖아. 아이씨, 이제 와서 이런 말 뭔 소용이냐? 너도 창피한 줄 알아. 뭐라고? 창피? 참나.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상간녀 은행원이 대뜸 저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언니는 누구더러 언니래? 아, 진짜. 이보다 웃긴 코미디 쇼가 없을 거다. 야, 돈 안 내고 좋은 구경하네. 이런 좋은 구경을 나만 해서 안타깝네. 아, 그나저나 너 은행에서 잘렸다며? 그 좋은 직장 다니면서 너도 참 할 짓이 없다. 야, 네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가 할 소리는 아니긴 하다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남의 남자 탐내지 말고. 이상규, 너도 괜한 여자들 팔자 꼬이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두 사람은 제 말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소송 끝에 저는 두 년놈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위자료로 카페 차리려고 받았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어요. 은행을 갔더니 저를 알아본 은행과장이 오히려 저에게 사죄를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니에요.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죠. 그땐 저도 너무 흥분해서 은행에서 그렇게 난리 피우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뭘요. 그럴 만도 하셨죠. 그 직원은 이제 저희 은행 다른 지점 어디도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른 은행에도 취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상간녀가 너무 미웠는데 막상 그런 소식을 들으니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인과응보려니 했습니다. 지 무덤 지가 판 거죠 뭐. 아무튼 저는 대출금을 상환한 뒤로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더 연구하고 깊이 파고들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카페를 차렸습니다. 인테리어도 더 멋있게 꾸미고 전보다 더 고급 원두와 맛있고 특색 있는 디저트로 승부를 했어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장사도 전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덕분에 1층에만 있던 제 카페를 반년 만에 2층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게 됐어요. 건너 소식을 들었는데 전 남편 놈은 그 사이에 재혼까지 했더라고요. 상간녀 은행원은 아니었고 새로운 여자였습니다. 또 어떤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됐지만 이제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봉꾼과 계속 살았더라면 제 속이 지금쯤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그래도 그쯤에서 헤어진 게 제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같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양복점 같은 맞춤 슈트 가게를 운영하는 한 남자와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데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전 남편 생각하면 아우 정말. 한나 씨,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나 씨도 저도 그런 상처받지 않고 먼저 만났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네요. 예전 상처는 잊고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해봐요. 그 사람의 고백으로 저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과 진지하게 연애를 하다가 새 출발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예쁜 5살 난 딸을 두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한번 유산을 한 경험 때문에 어찌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천만다행이에요. 지금은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일궈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구독자로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재미나게 들을게요. 저처럼 상처를 받은 분들도 훌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다 보면 상처를 잊을 만큼 좋은 날이 꼭 올 거예요. 그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